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 절반 지나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죠. 저희 이사자키 이번 한 주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정책을 평가해보고 후반기에는 어떻게 해가야 할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정책 조언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문재인 정부 초기 대통령 자문기구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아서 활동하셨던, 그리고 제이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졌던 서강대학의 김광두 석좌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이노믹스의 설계자 맞으시죠? 반 정도 맞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반 정도 맞다. 선거 기간 중에 문 대통령께서 문재인의 경제 비전이라고 발표할 때, 그때 사람 중심 성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셨죠. 그거는 제가 설계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 정부가 이제 수립되고 그 이후에 정책을 운용하는 그 부분은 제가 설계한 건 아니죠. 그러면 왜 뭐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설계하신 거? 그 중에 이 소득주도 성장은 저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나머지 혁신 성장하고 공정 경제만?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중심 성장 경제 속에 들어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제이노믹스의 절반 정도를 성안해 주셨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분들의 또 합친 거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맡으셨었잖아요. 네. 이게 원래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이거 하다가 그만두셨죠? 네, 네. 왜 그만두셨죠? 뭐 제가 생각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관뒀죠. 언제였죠, 그게? 작년 말. 어떤 여건이 이렇게 안 좋았습니까? 뭐 여건이라는 거는 사고방식의 문제지 무슨 물리적 뭐 인적 여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뿌리를 둔 그런 경제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가 추구해온 소득주도 성장, 이것은 조금 각도가 다르죠. 원래가 우리 김광두 교수님은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그 전신부터 상당히 정책 자문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쪽 캠프의 공약 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시게 된 건 어떤 계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후보자와 그리고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간곡하게 좀 도와달라고 했고, 그 도와주는 역할을 이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돕는 데 참여하게 됐죠. 네. 그래서 생각을 공약 만드는 데는 절반 정도 반영을 하신 거고, 실제 굴러가는 거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만두셨다. 안 되겠다기보다도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 네. 좋아요. 뭐 그동안의 과정은 잠깐 소개를 드렸고, 이제 절반 맞은 문재인 정부, 뭐 경제 전문가라고 꼭 경제만 평가하는 법은 없잖아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점수를 주실랍니까? 점수 주는 거는 그건 좀 무리한 거고, 또 제가 다른 부분은 잘 모르니까 경제 쪽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뭐 못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갑질, 시장에서 그 갑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거래, 이거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갑질이라는 그러한 각도에서 보면 갑질을 자제하고 갑질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조성이 됐다. 그거는 저는 잘한 측면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 우선 현상으로서 지표를 가지고 몇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장이 어떠냐, 뭐 고용이 어떠냐, 민생이 어떠냐, 또 양극화가 어떠냐,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선 성장을 놓고 보면 성적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대통령이 두 분이 계시고 이분이 이제 네 번째로 비교를 해보면 성장률이 제일 나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계 경기가 나빠져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신데 예. 2012년 이후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 18년이 세계 경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성장률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변명이 이유가 안 되고 되지 못하고 네. 또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변명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잠재 성장률하고 실제 성장률 간의 그 갭, 우리가 GDP 갭이라고 하는데 이 갭이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만큼도 못했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갭이 크다. 갭이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지금이 더 크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못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고용은요? 고용도 마찬가지죠. 뭐 고용률이라는 것은 고용의 개념은 일주일에 1시간 일하면 고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구조를 보는데 예. 우선 최근에 말썽이 났던 비정규직 이 비중이 문 대통령 오히려 올라갔죠. 때 많이 올랐어요. 예. 전보다 2017년에 비정규직의 비중이 33%였는데 금년에 최근에 나온 그 통계에 의하면 36.4로 이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늘었고 또 그렇다면 야 상용직이 늘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상용직이라는 것은 1년 이상 계약하면 상용직인 거고 그것이 고용이 보장된 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세를 보면 이미 한 15년 전부터 상용직은 쭉 올라왔어요. 네. 이제 1년 이상 계약하는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는 거고 취업자 구조를 보면 또 조금 더 안 좋습니다. 말하자면 고용률은 유지가 됐다고 하는데 60대 이상에서 고용이 크게 늘고 30, 40대에서 고용이 줄었어요. 감소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50대마저 고용이 줄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고용이 증가한 거는 이제 세금을 가지고 한 공공근로. 주로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자영업자 그러니까 홀로 자영업하는 게 많이 늘었어요. 이제 그 생계형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말하자면 보건복지 서비스, 공공행정 서비스, 공공근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알바 비슷한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하는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이면 고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 도움이 되려면 36시간 이상은 일해야 돼요. 그런데 고용 증가한 거를 비율로 보면 36시간 이상은 0.9%밖에 안 늘었어요. 고용이 는 것 중에 증가율이. 그런데 17시간 미만 이거는 먹고 살기 힘들죠. 이게 18.5%가 늘었어요. 그래서 고용도 성적이 안 좋다. 성장, 고용, 그다음 민생, 양극화. 민생은 또 안 좋아요. 이제 이거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민생지수를 오래전부터 개발해가지고 쭉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고 있는데 문 대통령 돌아가지고 현재 지표가 96.2인데 평균 문 대통령 임기 중 평균 박근혜 대통령 때 평균이 97.8이었어요. 그래서 임기 시작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생지수 우리가 만들 때 서민생활 중심으로 만들었는데요. 서민생활이 안 좋다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정부가 내세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데 우선 진위 개수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7년에 0.304였는데
금년에 0.326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나쁜 겁니다. 불평등이 높아진 더 거죠. 심화됐다 예. 볼 수 있고 또 대표적으로 중산층의 비중 이게 17년에는 65% 수준이었는데 예. 지금은 약 60% 예. 수준이에요. 65%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중산층의 비중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것도 실현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빠졌고 중산층은 더 허리가 이게 얇아졌다. 네. 그래서 경제는 종합적으로 안 좋은데 더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신용 불량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그 금융 안정 지수라는 걸로 금융 안정 지수, 예. 안정. 그래서 정상 단계냐, 주의 단계냐, 위기 단계냐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주의 단계로 이게 올라갔다. 들어갔어요. 예. 네. 예. 금년 하반기부터 예. 주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 불량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영업하다 망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자영업하다 망한 것도 있고 네. 이제 뭐 영세업자들이 특히 심한데 이거는 이제 가계부채가 지금 1,600조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상당한 부분을 이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죠. 문제가 이제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갑질을 좀 줄이려는 노력이 성과를 보였다는 것 빼고 성장, 고용, 민생, 양극화 심화 다 안 좋죠. 안 좋네요. 네. 이렇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이제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죠. 우선 뭐 세계 경제 환경이 안 좋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설명력이 좀 한계가 있는 게 작년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하, 예.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건 금년에 생긴 현상이죠. 그리고 또 반도체가 이게 가격이 떨어진 것도 금년 하반기죠.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좋았고 작년 하반기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 18년 이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책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 이거를 들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외눈팔이 정책입니다. 임금을 올려주는 거는 노동자한테는 좋죠. 예. 그런데 누구한테 좋냐? 일자리를 잃지 않는 노동자한테는 좋습니다. 예.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한테는 이건 치명적이죠. 그런데 또 외눈팔이가 뭐냐 하면 임금을 올려주는 취지는 좋은데 그걸 누가 부담합니까? 그거는 업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세업자, 영세 중소업자가 아주 많아요. 다른 나라의 2배 이상 되죠. 예,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분들은 부담 능력이 아주 약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그걸 어떻게 상쇄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워낙 다양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잘 안 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됐죠. 그래서 업자의 수용 능력을 보지 않았고 그리고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좋지만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은 어렵다는 걸 충분히 예. 고려 안 했고 예. 그래서 결국은 소득 양극화도 더 심화된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을 그렇게 올리니까 우리는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이 무역 의존도가 약 87%입니다. 우리 GDP에. 그만큼 무역 의존도가 높아요. 예. 그것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얘기인데 다른 나라는 안 올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만 원가가 올라가죠. 네. 경쟁에서 지죠. 시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줄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이유. 소득주도 성장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적폐청산을 우리가 했어요. 예. 이건 사실 해야죠. 잘못된 거는 반드시 고쳐야죠. 그런데 그 원칙, 그 기준 이게 잘 안 보였어요. 어떤 원칙이냐, 어떤 기준, 어떤 범위에 해당하면 적폐냐 이게 좀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불안한 상태.
이게 넌 뭘 잘못했나? 이런 그 불안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적극적 행동을 하기가 어렵죠. 말하자면 의사결정을 할 때 내 모든 것을 걸고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기업가 정신인데 예. 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만한 토양이 생기질 못했어요. 네. 그게 이제 투자나 이런 거를 소극적으로 하게 하는 예. 그런 또 요소로 작용을 했고 또 하나는 근로 정신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성과급을 없앴어요. 성과급이라는 건 좋은 성과를 내면 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일한다는 게 의미가 좀 줄어들죠. 예. 그다음 갑질이라는 걸 없애는 과정에서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한테 일을 시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갑질로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직장 내 분위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도 뭔가를 지시할 수 있고 이런 게 조금 애매해졌죠. 예. 그래서 근로 정신도 좀 쇠퇴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기업 근로자가 열심히 해야 이 경쟁력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야 매출이 느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나쁜 영향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우선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로 볼 수 있다. 네.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은 그럼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할 기조다 이건가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할 수는 있죠. 예, 예. 단 속도 그리고 그 정도 문제죠. 그러니까 임금을 한꺼번에 16.4% 올렸지 않습니까? 이건 지나친 거죠. 그렇게 올리려면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예. 알아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업종별 차이를 인정해 줘야 되고 세 번째는 지역별 차이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획일적으로 이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걸 수용했고 없는 기업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막아주겠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다 안 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너무 급작스럽게 올린 거. 그다음에 연속에 그다음에 또 올렸잖아요. 예. 속도를 너무 빨리 한 거. 그게 문제죠. 정부 스스로가 이제 속도 조절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무 늦게 한 거죠. 그건 너무 늦었다. 네. 근데 뭐 상당히 논쟁적인 대목인데 소득주도 성장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분명히 성과가 돌아올 것이다. 아직은 지금 그 시간적 격차가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건 전제 조건이 고용이 유지될 때. 예, 예. 임금 소득자, 말하자면 저임금 소득자가 소득이 늘면 그만큼 소비를 더 할 거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면 저임금 소득자 전체를 봐야죠. 그럼 그분들이 고용이 다 유지가 되면 분명히 소비가 늘죠. 그런데 일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예. 임금 저임금 소득자의 임금이라는 게 임금 곱하기 고용자 수 아닙니까? 고용자 수가 줄고 임금이 오르면 그걸 합해서 전체적으로 저임금 소득자의 소득이 줄 수 있어요. 네. 지금 양극화가 심화된 거는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죠. 전체로서의 저임금 소득자들의 소득 전체는 줄었다. 얘기죠. 그러니까 직장을 잃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네. 근데 금년 들어서 여름 이후에 일자리 지수에서 조금씩 좀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안 좋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 게 나왔습니까? 뭐 제가 지금 정확한 항목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일자리 관련된 모든 지표가 안 좋았는데 금년 여름 이후에 뭐 일자리가 좀 획기적으로 늘어난 숫자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금년 여름 이후에 지표상으로 좋았다고 하면 고용률, 네. 고용률이 좀 올랐다 이건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바 60대 이상의 그 일자리 그게 는 현상이기 때문에 충분치 않다. 그거는 소득이 예. 알바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적폐청산의 부분에서는 결국은 뭐 삼성이나 롯데나 이런 데들이 국정농단 사건에 뭐 뇌물죄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한 이 과정들이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것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예. 그런 거는 해야죠. 하는데 기준을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면 이건 우리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명백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지만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근데 이거 뭐 막 검찰 조사하고 국세청 조사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나는 언제 조사 올지 이거 불안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준 범위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아니 그 앞에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뭐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낸 기업들 외에도 무슨 수사가 진행된 게 있나요? 적폐청산 차원으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죠. 네. 그거는 모르지만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언제 이게 뭐 왜냐하면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완벽했겠어요? 뭐 어딘가 찾아보면 약점이 있겠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기업인들이 정권 바뀌면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경제계에 대한 수사만 하면 이거 불안해서 못하겠다 맨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정권 바뀔 때마다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정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이거를 한 셈이죠. 그런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재계에 있는 온갖 그런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을 못 바로잡고 여태까지 온 거 아닌가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거는 통계를 내봐야 될 거 말하자면 이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려면 이 정부 들어와서 기업 관련 검찰 조사가 몇 건으로 늘었는지 국세청 조사가 몇 건으로 늘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몇 건으로 늘었는지는 통계를 봐야 알죠. 그 객관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그런 조사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안하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역으로 특히 공정경제 이 분야에서 뭐 너무 좀 내세웠던 공약에 비해서 미약했던 거 아니냐. 공정경제가 잘 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등등이 획기적으로 변화했어야 사실은 일자리 창출 등등이 더 생길 수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 갖고서 혁신 성장도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저는 상당 수준에. 그러나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라는 것이 그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 무엇이 얼마나 뚜렷하게 뭘 보이느냐 하는 거는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당한 노력을 저는 했다고 봐요. 단지 대기업이 그러면 그동안에 다 잘 됐느냐. 대기업 중에 삼성전자는 잘 됐어요. 반도체 휴대폰 때문에. 현대차는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남는 게 재벌이라는 게 뭐 LG, SK, 롯데 뭐 그 5대 그룹 이하 가면 또 이게 또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그 기업들도 지난 2년 동안 성적이 안 좋아요. 그건 결국은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잃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한테 대기업이 잘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 돼야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비즈니스 행태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는 거래의 범위가 세계화된 거예요. 내가 봐서 그냥 내가 뭐 국내 어느 기업이다 봐서 세계 전체를 놓고 제일 싸고 좋은 거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소싱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국내 부가가치가 줄고 국내 고용이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중소기업밖에 선택이 없다 하는 경우하고 세계 전체를 놓고 소싱할 수 있다 하는 경우하고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비즈니스의 형태는 점점 글로벌 소싱을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만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만 하고 거래하는 그런 행태하고 많이 달라서 전통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또 세 번째로 문제 삼으신 근로정신 부분에서 아까 성과급을 없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없앴죠? 성과급 없앴다. 하여튼 없앤 건 없앤 것 같아요. 이게 뭐 법으로 없앴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
법인지 시행령인지 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이라는 제도를 없앤 건 맞아요. 공공부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 기업에서 성과급 그대로 지금 있잖아요. 공공 부분인지 민간 부분 그 성과급 자체가 어디까지 범인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과급이라는 건 없앴어요. 그래요? 이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질 근절하다 보니 그게 사실은 업무 지시 같은 것도 좀 위축시킨다? 네. 이거 좀 너무 전근대적인 그런 문제의식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노동부에 그 컴플레인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약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고충,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고충, 불만 중에 상사가 이제 부하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인격을 모독한다든가 이런 거면 안 되죠. 네네.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조금 뭐 빨리 하라라든가 뭐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라든가 뭐 그런 성격의 만약 얘기가 나올 경우에 그거는 이제 일하는 과정에 생기는 거니까 조금 서로 옛날 같으면 양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양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장들이 있다.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분명히 다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김광두 교수님께서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나치게 너무 기업 편 또 고용주 편 이쪽 편을 드시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무튼 문재인 정부 전반부에는 바로 그런 기업이나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조성됐다. 그렇게 보신다. 근데 이제 이 집권 절반을 즈음하는 시점부터 문재인 정부도 사실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받아들이면서부터라고 전 보여지는데 전국에 걸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또 기업체를 직접 현장에 찾아가는 대통령이 뭐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은 뭐 10번인가 이렇게 뭐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보들로 뭔가 변화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보이죠. 최근 한두 달의 그 변화는 좋은 방향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업을 격려해주고 뭐 이재용 부회장 만난 거는 반도체 투자를 격려하는 거고 정의선 부회장 만난 것도 자동차 투자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한다니까 격려해 주는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생각할 것은 규제 문제예요. 규제. 기업 전체를 놓고 보는 거는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 3법을 처리했지 않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실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 행정기관 참여 검토가 필요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 법에도 관계 행정기관 참여 검토가 필요 조건이다. 이거 뭐예요? 또 상충하는 규정이 있어요. 우선 허용한다고 해놓고 그 옆에다가 생명과 안전에 위해될 경우는 제한한다.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다음 뭐 하나의 이 재밌는 사례인데 규제 특례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될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보험업계에 이런 관련 책임보험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규제라는 게 샌드박스는 정말 규제 좀 없애자 해서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단계 들어가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게 현실이에요. 그 규제 특히 그 규제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 양쪽 시각에서 너무나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그 특히 이제 환경이나 노동이나 뭐 이런 쪽 시각에서 보면은 특히 환경 쪽에서 아주 환경, 노동, 안전 이런 쪽 시각에서는 꼭 필요한 규제다라고 하고 기업 측에서는 이것이 과도하다고 하고 이 사이에서 정부의 정치력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정치보다도 철학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가령 환경이 최고 우선순위다. 그럼 경제 어느 정도 희생해야죠. 근데 아니다. 일자리가 우선순위다. 그러면 환경 쪽에서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거는 좀 양해한다든가. 우선순위 철학 문제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와 철학은 어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환경이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 탈원전 정책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환경이 더 상당히 고려됐던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 경쟁력이나 산업에는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탈원전이라는 60년 장기 60년 방향을 제시했을 뿐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겠다 하는 건데 그게 시그널이기 때문에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미래가 안 보이니까. 뭐 그런 간접적 효과 같은 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 문재인 정부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태도만 달라지고 있다. 격려는 하고 있지만 규제를 못 손대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제도 접근은 법 개정까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시행령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예.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건 또 국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하나의 다른 측면이고 시행령 가지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지금 정부에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령을 많이 고치겠다 하는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안하실랍니까? 우선 우리 사회가 지금 분열돼 있어요. 이렇게 분열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가 잘 되기 어려워요. 그거는 어떠한 경우의 이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이유는 어떻든 간에 엄청 분열돼 있다. 예. 이거는 정치권에서 반성을 해야 되고 정치권이 반성한다 그러면 일단은 강자 즉 집권 세력이 반성을 해야죠.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분열이 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소통 강화, 또 탕평 인사, 협치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노력 일환으로 보지만 조금 더 가령 뭐 독일의 메르켈 같은 사람은 야당 당사에 찾아가서 열몇 시간씩 그쪽 당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포용. 타협과 포용의 정치. 그거를 해야죠. 타협과 포용의 정치는 경제에 안정감을 준다. 경제에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사회 전체가 서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죠. 뭐 타협과 포용의 정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그게 부족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부족했죠. 부족한 것에 주된 책임을 대통령과 여당에 묻는 건 좋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야당 특히 다수 의석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행태도 조금 문제 아니었나요? 자유한국당 행태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집권 세력의 책임을 더 크게 보고 야당의 책임을 조금 더 적게 보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둘 다 똑같죠, 뭐. 그래요. 자, 첫 번째는 타협과 포용의 정치. 그다음은요? 그다음엔 정부 능력을 키워야 돼요.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경기가 침체 시작했는데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최근에야 이제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지 불나고 나서 사후 약방문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또 나서서 경제 어렵다고 미리 인정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마지막에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그러면 안 되죠. 아닌가요? 왜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 뱅크가 금리를 지금 미국 경기 좋거든요. 그건 연준과 우리 한국은행 역할하고 정부는 또 다르잖아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은 재정 정책보다는 금융 정책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의 정책 기관이죠. 그런데 먼저 하잖아요. 이대로 가면 내년에 어렵다 그러니까 먼저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경우도 지난 5월에 이미 침체의 초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었어요. 뭐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죠.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서 어렵다. 인정할 거 미리 인정하고 능력을 발휘해라. 그래야 국민이 믿어요. 자, 그다음에 타협과 포용의 정치, 정부의 능력, 그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정부가 이제 복지 투자 이런 거 환경 투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우리 금융 시장에 돈이 넘칩니다. 그래서 금융과 재정이 협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 시장에 지금 뭐 금리라는 게 뭐 어떻게 해봐 2% 이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을 보완해 줬듯이 네. 정부의 재정자금이 수익률을 0.2%만 올려주게 보조를 해줘도 거기에 펀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펀드를 이제 용어상으로 보면 인내자본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환경투자. 어려운 사람들에 예. 대한 투자 뭐 이런 걸 주로 하는 건데 그건 수익률이 낮습니다. 수익률이 낮으니까 정부가 그만큼 거기다 보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 자본을 대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금융에서 금융자본하고 재정자금이 합해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자본, 페이션트 펀드라고 하는데 인내자본.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생활 환경 중에 재난 재해에 위태로운 그런 인프라가 많아요. 많죠. 그거 투자하면 돼요. 그건 그 자체가 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 새로운 아이디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모든 걸 재정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금융과 재정을 묶어서 사회 안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투자를 좀 해라. 이런 거. 또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이 균형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연히 지금 마지막으로 제안. 저는 노동 정책을 노동자 전체를 위한 정책이 돼야지 노조를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노조 가입률은 10% 이하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90%는 비노조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노동 정책은 10%가 안 되는 노조를 위한 정책이에요. 그렇게 보이세요? 노조는 전혀 아니라고 지금 또 얘기하잖아요. 아니죠. 그 노조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나머지 90%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90%를 누가 대변하냐? 대변자가 없죠. 그것 때문에 고민이죠.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면 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소프트웨어가 발달돼 있는데 거기서 다수 노동자의 90%의 의견을 수렴하면 됩니다. 자, 오늘 김광두 교수 집권하는 과정에서 공약은 내 의견이 한 절반 들어갔는데 실제로 하는 거 보니 나와 생각이 영 다르더라. 근데 이제는 현실에 맞게 좀 변화하고 바뀌어야만 될 것이다. 이런 조언의 말씀 주셨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좀 제대로 들을지 어떨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김광두 석좌 교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